네,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 오늘 11회입니다. 오늘도 미국에 계시는 김원식 선생님 모셔서 미국 현지의 상황 그리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의 전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가 회고록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회고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문이 일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우선 뭐 한국에 대해서 몇 가지 나오는 얘기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미주의자 이렇게 비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고 이명박을 또 철저한 친미주의자로 또 극찬했다는 좀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게이츠가 재직할 당시에 일어난 것이 이제 중요한 사건이 천안함 사건이고 예. 또 연평도 사건이죠. 근데 그렇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관련한 또 이야기도 또 분석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 우선 이 회고록이 불러오는 지금 파문에 대해서 네.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로버트 게이츠 장관이 이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 국방부 장관을 하고 또 정권이 바뀐 민주당으로 바뀌었어도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계속 국방부 장관을 이어갔습니다. 이어가서 네. 국방부 장관을 양대 정권에서 다 한 거고, 이분은 26년간 CIA에 근무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존슨 대통령도 8번의 대통령을 모신 사람이에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사실은. 네네. 정통 보수주의자고 자기는 합리적 보수주의자, 현실주의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14일자로 이제 회고록이 발간되었는데, 미국에서 드디어 의무라고. 이 회고록이 발간되기 이미 열흘 전부터 미국 언론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내용이 나가가지고, 이제 첫 번째 미국에서 이슈가 된 거는 오바마 대통령을 굉장히 이제 비난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의지가 없었다. 굉장히 겁쟁이 비슷하게 열정의 부족이라고 표현했는데 열의가 없었고 뒤로 발을 뺄라 했다.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니까 굉장히 파문이 왔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조금 그렇게 비난한 건 아니다고 했고, 마찬가지로 그 당시 같이 근무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그 다음에 지금도 부통령인 조 바이든 부통령도 전혀 외교 정책 모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아주 정치적으로만 결정했대서 굉장한 파문이죠. 현직 대통령. 그렇게 미국에서도 지금까지도 파문이 되고 있고,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MBC 방송에 나와서는 나는 이용당했다. 내 회고록이 납치됐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 이렇게 또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많이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한국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을 평가하면서 그는 굉장히 친미주의자였고, 현실주의자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는데, 해서 가로 딱 열고, 2007년에 만난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반미주의자였다. 그래서 어리들 크레이지, 다소 미친, 한국에서는 정신나간으로 분석했는데, 미친이 맞습니다. 다소 미친 사람이었다. 그래놓고 왜 그랬냐면,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보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미국과 일본이라는 걸 자기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친 걸로 봤다 하는데, 파장이 많이 일었죠. 한국의 보수 언론들까지도 비난하는 파장이 많이 일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로버트 게이츠뿐만 아니라 여러 고관들이 그 당시 지금 회고를 쓰면 굉장히 당황했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노무현 대통령. 네. 굉장히 어떤 미국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어떤 보수주의자나 레오콘 입장에서 보면 당황한 거죠. 미국의 한국 대통령이. 그래서 제가 기사에는 안 쓰고 어떤 댓글에 달았는데, 미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와서 한국 대통령 꼬봉이라 그렇게 알았는데, 정확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죠. 예,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한국 언론에서는 이 로버트 게이츠가 2010년 3월 26일 날 일어난 천안함 사건, 침몰 사건에 대해서 김정은이 지시로 했다. 그리고 그거는 북한에 대한 공격에 의해서 했다고 이렇게 보도를 그냥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700페이지에 가까이 되는 걸 전부 읽어보니까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천안함 사건을 주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놀랬던 게, 11월 26일 날 일어난 연평도 표격 사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간인도 그렇죠. 한 2명, 3명. 예.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뭐라고 언급했냐면, 한국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그 당시 한국이 폭격기, 전투기를 동원해서 이제 평양 그쪽 군부대나 다 폭격하려는 거를 막았고,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또 합참위장, 전화통 붙잡고 전부 설득을 했고, 중국도 북한을 막 설득을 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다 했어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였다. 그래서 자기는 확전을 막았다. 이래 했어요. 그렇게 했고, 천안함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데, 천안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어떤 언급들이 나오느냐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을 때 뭐 북한의 침몰에 의한 그렇게 했다고 한 거고, 또 한 가지가 이분 회고록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천안함은 이제 그 김정은 제1비서가 이제 자기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군부에 보여주려고 아마 그래 했던 걸로 스페큘레이션 추측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칼럼에도 썼지만 이미 로버트 게이츠가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2010년 5월 이후부터 그 2010년 7월에는 로스앤젤레스 그 해병대 그 클럽에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했고 보도가 많이 됐어요. 즉 새로운 얘기가 없습니다. 얘기는. 예. 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거는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한 천안함은 엄청난 구조함들이 오고 미국에서 뭐 다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미국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북한이라 안 했습니다. 국무부에서 절대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합동 조사를 하고 이러면서 점점 바뀐 거죠, 입장이. 분명히 바뀌어 나갔어. 그리고 한국 그 아무 죄 없는 장병 46명이 사망한 엄청난 대대 사건입니다. 그리고 최소 3개월 내지 5개월 동안 온통 이슈가 여기에 막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로버트 게이츠는 제가 뭐 많은 분석을 해서 알지만 굉장히 우직한 성격이에요. 이게 다 얘기하는. 그렇게 오바마도 비난하고 뭐 극단적으로 뭐 이명박 친미 뭐 이렇게 뭐 누구는 반미 이럴 정도로 하는데 언급을 안 할 리가 없죠. 국방부 장관이 그동안 그 시기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겠죠. 중국하고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국제참 오는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다른 거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고 언급이 없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딱 3번 천안함 사건, 이거는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3번 이 회고록에는 간접적으로 3번 언급이 나옵니다. 근데 3번 언급이 나오는데 그 중국에 가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011년 1월 중국에 가서는 중국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 핵심이 뭐냐면은 한국민들이 지금 많이 참고 있다. 그래서 또 도발을 일으키면 이번에는 이제 공격을 할 거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제 우리는 30년 이상 북한의 치명적인 도발을 인내해 왔지만 한국의 여론은 그들의 전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 그 대열 그 서브머린 싱킹을 했어요. 그들의 전함 침몰과 포격 사건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에는 그러한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제 대응하겠다고 중국에 이제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표현이 중요한데 그들의 전함 침몰이라고 했어요.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안 했고. 그 제가 이 회고록에는 어택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정부는 처음에는 침몰이라고 쓰다가, 물론 침몰이 뭐 폭격이 의뢰에 의한 것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명확하게 폭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서 이제 어택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로버트 게이츠 회고록은 신기하게도 thinking, 침몰이라고 쓰고 있고 그냥 다른 거 얘기하면서 한 3부분이 나오는데, 그 국방장관 재직 시 한반도 사태에서 가장 중요했던 3월 26일 날 발생한 그 천안함 사건에 대한 그 최소한 3달 내지 5달 기간의 일들을 이 사람 성격이 안 쓸 리가 없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침몰이라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한국 전함의 침몰이죠. 한국 소속, 그들의 한국 소속의 침몰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그 당시에 동의를 안 했습니다. 북한의 폭침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공식적으로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네네. 그러니까 중국한테 가서 북한이 공격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가만 안 있다면 또 중국과 논쟁을 하겠죠. 물론 그래서 안 쓴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들의 한국의 전몰 침몰을 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인본 성격에는 북한의 공격에 의한 침몰이 지금 천안함 침몰했지, 연평도 포격받았지, 이랬기 때문에 가만 안 있을 거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표현을 그들의 전함 침몰이라고. 북한에 의한 폭격이 아니고. 이번에 3번 언급에는 전부 다 침몰이라고 나옵니다. thinking이라고. 공격 주체, 원인 이런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표현이네요. 한 번 나오는 게 이제 이명박 그 대통령 만났을 때 이제 북한에 의한 그 천안함 침몰이라고 나오는데, 저도 이 부분이 이명박이 말한 얘기인지 자기가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로버트 게이츠가 천안함에 북한에 의한 폭침의 공격이라고 주장을 국방장관이니까 여러 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이후에 처리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회고록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거. 이 사람 성격 같으면 북한이 처음엔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우리가 이런 증거와 이런 조사 끝에 결국 그들의 행동을 밝혀내고 말았다. 이 정도 써야 회고록이거든요. 그렇죠.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네. 하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 게이츠한테는 기억하기 싫은 사건이거나
정확하게 그들의 침몰, 한국 전함의 침몰 정도로 공식적으로 딱 기억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의 표현이겠네요, 그냥. 지금 회고록이라는 건 그런 걸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연평도 사건도 이분이 그 당시에 일부 보도는 됐습니다. 한국의 확전을 미국이 막았다고. 근데 이분이 회고록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은 거예요. 뭐 전화통 붙잡고 3일 며칠을 통화했다. 그래서 확전을 막았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이 전투기를 동원해서 북격하려 했다는 걸 공식화 밝힌 거예요. 회고록. 마찬가지로 천안함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북한의 폭침이 아니다 이런 걸 안 썼다 이런 게 아니라 일본 의뢰를 발견했고 이랬는데 북한은 어떻게 오리발을 내밀었고 우리는 합동조사단이 갔고 이렇게 갖고 했고 정말 많이 했고 또 엄청나게 죽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장병들이. 그러면 이래 확전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이래 막았다 뭐 단 한 가지라도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이 천안함 사건 자체가 이 사람이 또 CIA 출신이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밝힐 수 없는 그런 주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방송 시청자분들이나 독자분 판단에 맡겨야죠. 그렇게 의문이다 이겁니다. 왜 게이츠 장관이 자기가 두 정권에 의해서 한국 한반도 문제를 하면서 천안함 사건 당시에 어떤 미국 국방 정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예. 네. 자, 최근에 그 한국 언론들의 또 주요한 주제 기사 제목은 북한의 급변 사태입니다. 보수 진보 언론을 가리지 않고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기사를 양상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미국 보고서 등을 이제 인용하거나 또 소위 정체불명의 대북 소식통을 이제 인용해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또 사실 자체를 왜곡하거나 거의 장문 수준의 기사들의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또 지난 미국 의회 조사국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가 엉터리다 뭐 이런 기사를 좀 봤는데요. 이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도 미국에서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이지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변 사태가 지금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또 일부 진보 언론까지 보도가 되고 있는지 또 사실과 전혀 다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뭔가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 뭐 어떤 누가 얘기했다 또는 보고서가 이랬다는 걸 자꾸 인용을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고 반대의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 한 부분만 따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13일 같은 경우에는 미 의회 조사국에서 의회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모든 언론이 다 썼습니다.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서 중국하고 미국이 아주 논의를 했다. 이렇게 그냥 끝이에요. 내용은 아닌데. 우선 잠깐 말씀드리면 중국의 입장은 오늘 이 시간까지 북한 급변 사태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중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안정합니다. 그리고 현상 유지고 양국 간의 전쟁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예, 현상 유지 정책에서 뭐 미국이나 일본에 누가 북한에 야 급변 사태 이러고 하면 우습게 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사례들이 그냥 오케이 I understand 너의 얘기 알았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전혀 통화 찔러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중국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제 입장이 아니라 외무부에서도 항상 이 얘기를 내놓고 모든 중국의 공식 언론들이나 중국 정부가 이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게 오늘날까지입니다. 그런데 13일날 보도된 그 미 의회 조사국의 보도를 보면은 이게 너무 웃기는 보도입니다. 왜냐하면 보고서에 한 줄이 나오는데 북중 군사 관계를 보면 커트 컴벨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누가 인터뷰 물으니까 2009년 10월 14일날 미국과 중국이 북한 사태에 대해 논의를 했느냐의 문음에 했다도 아니에요. 모든 측면에서 우린 다 했다. 모든 측면. 이게까지 그 하나 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중국 베이징 대학의 이제 교수 전문가는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뭐 붕괴를 뭐 해야 된다, 뭐 중국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그러나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전혀 바뀌고 있지 않다. 이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이 보고서에.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미국의 소리 방송만 유일하게 진실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이 보고서의 제목은 중국 대북 정책, 북한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 없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게 이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76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 읽어봤지만 핵심 서머리가 뭐냐면 미국이 자꾸 뭐 어떻게 하자고 하고 좀 너희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중국의 북한에 대한 그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이상하게 한국에 와서는 13일자로 전 언론들이 모든 언론들이 미국하고 중국이 급변 사태를 논의했다. 이렇게 둔갑돼 갖고 한 20여 개 언론들이 연합뉴스가 쓰니까
다 썼습니다. 보고서 한 번도, 한 기자도 보고서에 그 썰머리, 뭐 이런 얘기 들어, 한 장도 안 되는데, 썰머리도 아마 안 읽어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참고돼서 더 말씀드리면, 이 케이츠 해그록에도 나옵니다. 케이츠 해그록도 또 인용을 하는데, 제가 700페이지 다 읽었는데, 그 뭐냐면, 케이츠도 미국과 북한이 뭐 많이 논의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많은 동아일보도 많이 썼어요. 그게 뭐라고 나오느냐면, 그대로 약간만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 26일 날 미국을 방문합니다. 슈차이호이 중앙군사위 그 부주석이 케이츠 장관이 방문해가지고 케이츠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정권 붕괴에서 위험성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딱 하느냐면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알았다. 당신 의견 알았다 이겁니다. 네. 당신 의견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논의해보자든지 뭐 잘 알았다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얘기 또 하는구나 이런 투입니다. 해그록에. 근데 이게 완전히 돌변이 돼가지고 뭐 케이츠도 그랬다 이렇게 그렇게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 기자의 그 기사를 보니까 뭐 이 해록이 출간되자마자 급변 사태만 찾았대요. 쭉 그래가지고 그거 발견했는데 지금 한국의 기자들이 정말 그 우리나라 국가 얘기나 어떤 한반도 위기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모든 보고서를 보면 급변 사태만 찾는지. 그리고 찾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그거를 거꾸로 그대로 보도를 안 하고. 저 게이츠 해고록도 게이츠가 가서 얘기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얘기 알았다는 거고 이 보고서는 그 차관보는 그냥 우리 모든 거 다 논의했다고 그냥 은근슬쩍 답변한 거에 한번 넣으면서 그래서 결론을 뭐로 달았냐면 중국의 대북 정책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미의회에 보고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이렇게 둔갑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그 선생님께서 그 진실의 길에 쓰신 글을 딱 보니까 이 기사 제목만 그 요약해 놓으신 걸 보니까요. 한국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헤럴드경제, 쿠키뉴스, 매일경제, 한겨레, 서울신문 이 기사 제목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 마치 어디에서 보도자료를 받아서 그냥 그 베껴서 쓴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 뉴스가 쓰면은 쓰는 건 좋습니다. 나머지 기자들이 좀 원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원문, 어떻게 뺏겨도 그렇게 똑같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은 그 다음이나 구글에 한번 이렇게 구글링이라 해보면은 제목이 똑같습니다. 기사 내용도 제가 가장 신기하게 느끼는 거는 어떻게 번역을 저렇게 똑같이 할 수 있을까? 기자가 봤으면 번역은 다 달라야 되는데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번역하는 토시 하나까지 똑같이 뺏겼다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근데 뺏기는 건 좋은데 기사라는 거는 뭡니까? 그 무엇을 전달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목이나. 그렇죠. 그거를 똑같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20개 이상의 모든 언론들이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첫째, 원문을 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두 번째, 연합뉴스나 이런 데서 고생해서 이제 자기들 하는 데 쓰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수적 시각에서 쓰는 거죠. 어떤 한국 정부의 방침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급변 사태를 부각시키면 그대로 따라가지고 쫙 다 씁니다. 이렇게 따라서는 데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두 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어떤 특히 연합뉴스가 쓰면 한 3시간 안에 모든 보수 언론이 한두 시간에 다 쓰고 일부 진보 언론들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계속 논의해 왔다면은 중요한 뉴스 맞거든요. 그리고 북한의 급변 사태가 지금 일어날 수 있구나. 중요한 뉴스죠. 그러니까 다 쓰는 거죠. 그런데 그 보고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의 기자들처럼 가장 편한 기자들이 없는 것 같고 한국의 기자들이 이제 소설가라고 조롱을 당할 짓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 민족 문제에 대해서 또 한반도 문제, 한반도 긴장과 평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북에 이제 이른만 중대 제안을 지난 16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제 그날 밤에 국가안보회의가 열려서 중대 제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그 다음날 통일부 그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즉각 거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씨가 직접 나와서 이 중대 제안에 대해서 언급을 또 했습니다. 이런 그 공세가 있을 때 도발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직접 나서서 이제 북의 제안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북의 중대 제안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 견해를 잠깐만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우선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 뭐 국방부가 그냥 뭐 아주 전면에 나선 것 같아요. 그날 아마 8시 10분 정도에 아마 중앙통신에서 그 중대 제안을 올렸고 아마 연합뉴스는 조금 일찍 받아왔겠죠. 서로 제휴가 되니까. 아마 9시인가 경향신문에서 썼는데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거 대남 도발 정책이 위장공세고 뭐 이렇게 딱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야, 대한민국 국방부 대변인이 한국의 외교 정책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상이에요. 불과 1시간 만에 그랬었습니다. 그다음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은 뭐라고 썼냐면 이제 오늘 저녁에 외교장관 회의가 다 이제 청와대 벙커에서 열린다고 열었죠. 그 후에. 근데 1시간도 안 돼서 김민석 대변인이 이미 결론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부 뭐 대북 정책은 김민석 대변인 그리고 하루 지나서 결론이 똑같게 나왔습니다. 네네. 아주 이게 참 우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절차도 우스운 거고 어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어떤 제안을 했는데 뭐 어떤 대변인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끝내버린다는 거는 국제관계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 언론에서는 두 개가 맞았기 때문에 뭐 괜찮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하나 있었고요. 어떤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 자체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단 1시간 만에 그렇게 대변인이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보수 정권 박근혜 정권이 쫙 그냥 셋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딱 이게 심각한 문제죠, 남북 관계에. 외교 관계를 분석하고 이제 전공한 저로서는 이번 제안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논의가 됐습니다. 핵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는 전제를 달았지만 일본은 네네. 그래서 설치기 어떤 협의를 하셨는데 북한은 지금까지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한반도 핵 문제는 한국 빠지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한국은 가치 없고 넌 주권이 없는 나라이지 않느냐. 우리는 핵을 미국 때문에 만들었고 미국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테이블에 오는 자격도 없다. 육자회담에서 전나들이 다올 때문에 올라오든가 남북 간에 북한 핵 문제는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초지일관 정책인데 약간씩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핵 참화를 막기 위해서 이 부분도 논의를 한번 하자는 겁니다. 굉장한 자세 전환이죠. 왜냐하면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 북핵 문제는 남한의 정권하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일본들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뀐 거고 두 번째는 이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관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반대하고 뭐 엄청난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뭐 이 중대 제안 내용을 하나 읽어드리면 미국과의 합동이 그처럼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면 재밌는 표현인데 그것을 조선반도의 영토나 영공, 영해를 멀리 벗어난 한적한 곳에서 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가서 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표현을 안 했어요. 그동안 북한이. 좀 떨어진 데 가서 해라. 아니면 너희 미국 동네 가서 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로버트 칼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거는 뭐냐면 이 한미 합동훈련도 그렇게 좀 빠지면 예를 들어 줄인다든지 훈련 규모를 이렇게 하면 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상하신다는 거죠? 예,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빨리 남북 채널에 앉으면은 너 앉자. 그 대신 너 한미 합동훈련 연습을 좀 줄여라. 멀리 가서 해라.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발언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중요한 겁니다. 분쟁 지역에서 우리가 먼저 선제 조치를 취하겠다. 즉 이거는 뭐냐면 우리 군사력을 뒤로 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 조만간에 북한이 이런 정책을 취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또 왜 특이한 거냐면 북한은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지금까지 지향했습니다. 우리 핵 문제도 마찬가지고 왜 미국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다. 너희들이 지금 한미가 막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나간다. 이래서 우리가 자주권이랬어요. 자기 방어적이다. 그런데 처음으로 우리가 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 부분을.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금전 신년사의 김정은 제1비서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면서 국방위가 내놓은 중대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위장평화공사를 하기 위해서 중대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니고 위장평화공사를 중대라고 써봤자 다 뜰돈이 납니다.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존의 북한의 정책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저는 북한 편도 아닙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노선들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첫째, 한반도 핵에 대해서는 너가 나만 끼지 마라. 이것도 무너뜨리고. 두 번째, 한미 합동 군사훈련 저 멀리 가서 해라. 세 번째, 상호 군사 대결에서 우리가 먼저 뺄 수도 있다. 굉장히 중대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1시간 만에 거부를 했습니다. 1시간 만에. 그러게 말입니다. 북의 중대 제안과
이걸 이제 거부해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이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국내 언론에서는 뭐 거의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팔로스라고 그 북한 정문 누리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는데 그게 로버트 칼린이라고 로버트 칼린은 그 아시다시피 그 국무부 정보국의 북한 담당 조사관이고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했고 북한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최근에 그 투코리아 그렇게 두 개의 한국이라는 책을 정복판도 내고 북한의 전문가입니다. 굉장히 이제 국무부 출신 전문가. 이분이 산팔로스의 Nothing to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썼는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똑같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분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북한이 이러한 중대 제안을 했던 건 이분은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협상에 나오라고 했던 건데 한국은 그냥 단칼에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거절한 것은 굉장히 생산적이지 않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 지금 그 미국과 북한은 2003년 6월 달에도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북한 국방위가 성명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냐면 2013년에는 기억을 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에 북한은 이제 핵 문제는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제 핵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도 안 간다. 왜 우리의 자주권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미국하고 협정을 뭐 주고받고 할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2014년 6월달에 처음으로 테이블로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북한과 미국이 무시했다는 겁니다. 아주 미국과 한국이 마찬가지로 이번 제안도 이렇게 무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그 한미합동 군사연립에 대해서도 이분이 뭐라 했냐면 이것도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핵과 관련되는 전함들 뭐 B-52, B-2 핵 항공모 이런 거를 빼라는 얘기였다. 이렇게 뺐으면 얼마든지 대화가 될 수 있었을 거다.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왜 그 한국과 미국은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거부를 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칼럼을 쓴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과거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프랭크 자누지라든지 이런 로버트 칼린 여러 학자들이 굉장히 보수주의자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국무부의 정책들을 다 입안한 사람들이에요. 국무부 정책을 과거에 입안했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대화로 나서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오바마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 너무 실패했다는 거고 한 가지 더 부가에 말씀드리면 한겨레가 이분하고 이메일 인터뷰를 아마 했는데 그 과거에 그 예를 들어서 제네바 협정이 이런 것도 미국의 네오콘들에 의해서 다 파기됐고 제대로 협상을 안 했다고 이분이 또 주장하는 게 자꾸 지금 미국과 한국 정부가 뭐 도발, 그 다음에 협상, 그 다음에 지원 제공 이렇게 굴러간다는데 전혀 북한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았다. 근데 왜 그렇게 지금 한국과 미국이 핑계를 대고 있다. 북한은 아주 작은 나라다. 작은 나라고 자기 생존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협상에 나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네. 아주 비슷한 생각을 달아서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북의 중대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답변을 낸 거잖아요. 대응 방식을 낸 거고 왜 그랬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그 한국과 미국이 기존에 올해 정책을 준비해 오던 정책이 있었다는 거죠. 계획과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에 갑자기 이 중대 제안이 딱 들어와 보니까 당황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곧바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또 추측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가능성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김장수, 김기춘,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뭐 박근혜 대통령 이런 지금 라인들이 이게 전부 다 위장 공세고 남남 갈등을 초래한다. 아마 이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은 김원식 칼럼니스트가 주권방송 등장해가지고 북한 편을 들면서 뭐 남남 갈등을 조성한다. 북한의 전략에 말려가고 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주 이런 표현 좀 무식하게 평가를 하실 건데 이런 생각에 젖어 있고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지금 미국이 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떠있는 학자들이 빨리 오바마가 정책을 바꿔서 테이블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미국이 유식한 말로는 전략적 무시 정책입니다. 스트래티직 페이전시 해갖고 전략적 무시라는 건 뭐냐면 미국이 망했다는 거예요. 북한한테 졌다는 겁니다. 핵 개발 다 했죠.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그냥 그 제네바 핵이 다 파기돼 버렸죠. 북한은 자기 길로 나갔죠. 지원 중단되고 중소로 다 중단되고. 근데 북한은 어쨌든 자위적으로 나간 게 이 로버트 칼린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가가지고 미국한테 결국 얻은 건 뭐냐? 북한 핵무기 개발했고, 지금도 너희들은 북한의 오바마 행정 맨날 미국, 북한 위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위협에 대해서 나가서 한 번이라도 협상을 한 적이 있냐 이겁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죠. 그런데 지금도 오바마 행정부가 정책이 없고 하기 때문에 한국의 극보수 정권하고 딱 지금 맞아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북한이 어떤 제안을 해도 그냥 이렇게 탁 이렇게 거부해버리고, 또 한 가지 한국의 극보수 정권들은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별로 그래 한반도 불안이 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게 뭐 덕을 보는 모양이에요. 선거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예, 그렇게 예상을 하죠. 예. 예, 그 안보 장사나 북풍으로 치부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아쉬운 거는 칼럼에서 이렇게 제안이 나오면은 이게 정말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박근혜 정부 이율배반이 다 나오는 게, 신년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통일은 대박이다.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자. 말보다 행동해서 상호 비방 중지하자. 여기 일단 비방 없거든요. 뭐 이 비방을 요새 없으니까 뭐 연합뉴스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연합뉴스는 조선신보는 어디까지 가서 또 끄잡아내던데 뭐 비방했다고. 지금 어쨌든 북한의 국방이나 노동신문 이런 데는 비방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 비방이 일단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근데 이렇게 딱 나오면은 말보다 행동이고, 지금 당장 뭐 취할 게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먼저 군부대 빼겠다. 우리 비방 중지하다. 단 한 가지 이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걸리는 거거든요. 전면 중지하라도 아니거든요. 지금 자세히 읽으면 학대에서 전면이 아니라 뭐냐면 전면 중지하라고는 했는데 하려면 저쪽이 멀리 가서 하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러면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면서 오케이 논의하자. 여기에 논의해서 차라리 박근혜 정부가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봐요. 예,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지만 뭐 이걸 뭐 자기들 속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북한이 결국 이기는 겁니다. 위장평화공세 이기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제가 언론에도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 이걸 자꾸 이렇게 밀려나가면은 북한이 또 당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뭐 이거 그대로 말씀드리면 위장평화공세이기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통 크게 받아들이고 협상 테이블로 가야 되는데 결국 박근혜 정부가 막아버리면은, 단칼에 거부해버리면 북한도 뭐 명분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 정권들이 이상한 게, 이 사람들은 도발의 명분을 잡으려고 이런 위장공세를 한다면서 왜 그 도발의 명분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왜 거부를 하면서 그냥 제가 칼럼에 쓴 게 통 크게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오케이 다 받아들이겠다. 그럼 논의를 해보자. 어떻게 그러면 서해 웃으면서 너희들 뭐 뺄래? 어떻게 같이 뺄래? 우리 어디까지 빼겠다. 한미 군사합동 우리 안 할 수 없다. 우리 안 할 수 없는데 너희가 가장 야 이거 우리의 어떤 자위적인 방어훈련이다.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럼 북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위훈련이라는 걸 합의를 하자 상호간에. 하긴 하는데 뭐 이렇게 빼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상호 비방 중지. 이게 옛날에 육사합의 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 합의 다시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얼마든지 테이블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안 갔냐 이거죠. 외국이 그럼 위장평화공세라고 그러면 진짜 평화공세를 하면 이기는데, 그죠?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아주 간단한 지적이시네요. 네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신년 1월 6일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 통일 대박이다 이렇게 했는데 전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북한 간에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정권한테 이건 제가 충고하고 싶고, 이렇게 한 번도 남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안 하고, 뭐 뒤로서는 얼마나 협상을 하는지 몰라도 지금 전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어떻게 유라시아 철도를 하며, 어떻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오늘도 스위스 가서 뭐 언젠가는 그 DMZ 비무장지대가 없어질 거라고 했는데, 언젠가는 비무장지대가 없어질 거라고 저 스위스 다른 나라 가서 얘기하는 분이 남북 관계에 북한이 중대 제안을 제안한 걸 단 1시간 만에 거절한다는 건 아주 이율배반적인 거죠. 네네. 자,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의 급변 사태를 상정을 하고 그 전략에 따라서 올해 그 2014년을 기획을 한 거고, 그 기획에서 중대 제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변수로 그 권력층이 판단한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변 사태를 부각시키는 이 논조들과 보도들, 그리고 이 중대 제안에 대해서 즉각 거부하는 이 정부의 움직임을 봤을 때 올해 2014년 한반도의 긴장이 굉장히 또 2014년 버금가는, 또 그것을 뛰어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김원식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